야담 이야기. 정승의 꾀에 오히려 군수가 된 가난한 양반.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슬아치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져서 매관매직이 예산일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촌 고을에 권세가 당당한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정승이면 당연히 문객이 들끓게 마련인데 이 문객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건달들이었습니다. 동계나 갖다 바치고 정승의 비위나 슬슬 맞춰가며 어정거리다가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볼 욕심으로 득실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문객이 늘어날수록 정승은 처지가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면목으로 봐서는 모두 벼슬 한 자리씩 안겨주고 싶으나 벼슬자리라는 게 무슨 떡부스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몇 사람 척만 들어주자니 말썽만 생길 것이고 이래저래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승이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무엇인고 하니 이야기를 잘 꾸며대서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뒷말도 없을 것이고 사내가 그만한 입성과 늘품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구실도 되니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객들이 저마다 정승을 속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별별 해괴한 거짓말을 들고 나와 능청을 떨었지만 어지간한 속임수에 넘어갈 정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 대도 정승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으니 모두들 헛물만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소문을 듣고 산지사방에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모두들 내놓은 거짓말이 신통치 않았던지 아무개가 벼슬자리 얻었단 말은 종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한다 하는 능청꾸러기들도 죄다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벼슬자리 얻기는 영 글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버리니 그 잘난 속임수 판도 슬슬 거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남촌에 사는 젊은 양반 한 사람이 몇 안 남은 문객들 틈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본래 집안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살림도 찢어지게 가난하여 벼슬자리는 꿈도 못 꾸어본 형편인데 정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 젊은 양반이 정승 앞에 나아가 한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말하길 자네는 처음 보는 젊은이로군. 그래, 무슨 말로 날 속일 텐가. 정승은 별로 탐탁치 않게 대했지만 젊은이는 개의치 않고 슬슬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가 아까 댁으로 오는 길에 참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 무엇을 봤는고? 다름 아니오라. 수표교를 건너다 보니 기러기 한 마리가 앵두를 물고 날아가다가 다리 위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주워서 보니 어찌나 큰지 장독간에 된장만 했습니다. 정승이 그런 시시한 거짓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본지라 하품을 하며 받아넘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그런 앵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 젊은 양반이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참 다시 생각해보니 된장독이 아니라 간장만 했습니다. 그만한 앵두도 없어. 아니 사발만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간장 종지만 했습니다. 거짓말. 밤톨만 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차츰 줄여 나가다가 참 잘 생각해보니 앵두만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앵두가 앵두만 하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승은 혀를 차며 불쌍하다는 듯이 젊은 양반에게 말하니 참 딱한 사람이군. 그래 그까짓 어린애 장난 같은 말로 날 속이려 했나. 이제 사실대로 말했으니 그만 가보게. 그런데 젊은이는 빙글빙글 웃으며 한 번 더 다짐을 놓았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날 못 속인 게야. 대감님께서는 안 속으려고 하셨지만 분명 속으셨습니다. 어째서? 앵두를 앵두만 하다고 했는데 뭘? 누가 앵두를 가지고 그런답니까? 기러기 말씀이지요. 이 한여름에 기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설마 기러기가 9, 4월이나 되어서 날아온다는 걸 모르지는 않으셨겠죠. 이렇게 되어서 정승은 젊은 양반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양반은 소원대로 군수 한 자리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좋은 곳에 쓰면 참 좋을 텐데 나쁜 곳에 쓰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모두 좋은 머리, 좋은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 청산과부된 정승의 딸이 숫장수와 첫날 밤을 지낸 사연. 어느 대감집 딸이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는 바람에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인 대감이 말하기를 너는 책 읽기를 좋아하니 별채에서 책을 읽으며 지내라 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별채에서 책을 읽다가 아버지가 찾아오면 항상 나와서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감이 별채에 들러보니 책 읽는 소리는 안 나고 혼자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감이 이상한 생각에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딸이 베개에다 갓을 씌우고 옷을 입히더니 베개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잘 시간이다 하고는 베개를 자신의 옆에 눕히는 것입니다. 대감이 보니 여간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벌써 과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 날 새벽 하인에게 장에 나가 귀가 큰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옛말에도 코 큰 인물은 없어도 귀 큰 인물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귀가 크면 그만큼 장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장에 나가 살펴보니 숫장수가 지나가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감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대감이 보고 과연 귀가 큰지라 안채 갑방에 모시라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받은 숫장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죽이려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대감이 직접 와서는 목간통으로 데려가더니 손수 물을 데워서 몸을 닦아주고 옷까지 입혀주었습니다. 대감이 보니 숫장수의 허우대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젠 됐다며 딸이 있는 별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숫장수를 별당 문 뒤에 숨겨놓고 기침을 했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그 틈에 대감이 총각을 방에 밀어놓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방에 둘이 앉았는데 딸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총각에게 이제 잡시다 하며 둘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대감이 다시 와서 딸과 숫장수에게 빨리 옷과 중요한 물건을 챙기라 했습니다. 모두 챙긴 걸 보고 대감이 말 두 필을 준비해 주었는데 한 필에는 돈 보따리를 한 필은 안장을 준비해서 떠나보내며 이름은 적지 말고 살고 있는 지명만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알려달라고 하며 딸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대감이 딸 방에 들어가 베개에 딸의 옷을 입히고 목을 맨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침에 딸의 몸종이 이를 발견하고 대감에게 알렸습니다. 대감이 몸종에게 말하길 여북했으면 죽었을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장사 준비나 하라고 하며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감 혼자 입관을 시킨 다음 장사를 지냈습니다. 딸과 총각이 경상도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기와집도 있고 살기에 좋겠다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땅과 집을 살 수 있을까 물으니 어느 기와집이 가세가 흔들려 팔게 되었다 해서 그 집과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고 있노라 써서 대감집에 보냈습니다. 이를 받아본 대감이 그곳에 부임하게 될 원님에게 그 집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보기에 원님도 찾아오는 등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집안이 좋은 가문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원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원님이 바로 그 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대감이 아들 보고 그 고을의 아무개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부임해서 이 고을에 아무개가 살고 있느냐 하고 아전에게 물어보니 살고 있다 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가 서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감딸이 원님이 찾아왔다 하여 슬쩍 들여다보니 오라버니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상을 준비하는데 대감딸이 종보고 내가 직접 주안상을 보겠노라 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왼손잡이란 걸 알고 주안상의 왼쪽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원님은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 이렇게 놓았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주안상을 물리고 부인이 들어와 오라버니 인사 받으십시오 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원님이 놀라 바라보니 자기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부인이 전후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이후 서로 왕림하며 지내게 되므로 남편은 글과 법도를 차츰 익혀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왠지 숫장수가 부럽네요. 귀가 크다고 바로 상류층으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느낀 건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3번 만난 머슴. 사람이 평생 살면서 호랑이 1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루에 호랑이 3번 만난 사람도 있다니 별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 10년치 사경을 못 받았습니다. 남들은 머슴살이 10년이면 논도 사고 밭도 산다는데 이 사람은 머슴살이 10년에 땡전 한 푼 구경을 못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주인이 워낙 인색하고 음흉하여 사경을 달래도 오늘 주마 내일 주마 하면서 10년을 끌었던 것입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려 해도 그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한 것이 억울해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고개를 3시나 넘어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첫째 고개를 넘어오다가 고갯마루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앉아 쉬었습니다. 담뱃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불을 당겨두어 한 모금 피우다 보니 갑자기 따웅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만 온 사방이 캄캄해지는 거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글쎄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사람째 담뱃대째 꿀꺽 집어삼킨 거였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도 담배는 피워야겠기에 무턱대고 담뱃대를 빽빽 빨았습니다. 그러니 벌겋게 단대통이 호랑이 뱃속을 쿡쿡 찌르니 호랑이는 그 바람에 뱃속이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그러는 동안에도 이 머슴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깥이 빤히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호랑이 똥구멍인데 머슴이 다짜고짜 그놈의 똥구멍에 담뱃대를 걸어가지고 냅다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뱃속에 있던 머슴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무찜을 지고 돌아오는데 둘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달아나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이 호랑이한테 덥석 물렸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머슴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옷깃만 물고 어디론가 가는 거였습니다. 머슴은 호랑이 입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는데 한참 가더니 호랑이 굴로 쑥 들어갔는데 굴 속에는 새끼 호랑이들이 와글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제 새끼한테 먹이려고 나를 얘까지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러고 있어도 잡아먹을 기미가 안 보여.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 바로 코앞에 새끼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목구멍에 긴 뼈다귀가 턱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라, 저 뼈다귀를 빼내 달라는 뜻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끼 호랑이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뼈다귀를 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어미 호랑이가 등을 척 둘러대고 타라는 신용을 해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머슴을 등에 태우고 굴을 나와 한참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머슴을 내려놓고 앞발로 호비작 땅을 파는 거였습니다. 뭐야, 왜 저러나 하고 보고 있으니 땅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생긴 것을 파내어 머슴 앞에 툭 던져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크기만한 동삼이었습니다. 호랑이 덕에 횡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는데 셋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번에 만난 호랑이는 덥석 집어삼키는 것도 아니고 옷깃만 물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잘근잘근 씹어먹을 작정인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달려드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드니까 없던 의문도 생기는지 이 머슴이 그 경황 없는 중에도 별스런 궁리를 했습니다. 달려드는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하고 구슬프게 엉엉 울음을 내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잡아먹자고 달려들던 호랑이가 그만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가지고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웬 놈이 난데없이 저를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며 울어대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머슴은 이때다 하고 더 구슬프게 울면서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이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더니 기어이 호랑이가 되었군요. 그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나 혼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형님을 기다렸더니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이고 형님. 호랑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도 울고 호랑이도 울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차마 제 아우를 잡아먹지 못하겠는지 그냥 돌아서서 갔습니다. 머슴은 그만해도 좋으련만 이왕에 호랑이를 구워 삶아 놓았으니 이참에 호랑이 덕 좀 볼까 하고 가는 호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님, 주인 영감이 10년치 사경을 떼어 먹으려 하니 형님이 좀 도와주시오. 그저 나하고 같이 주인네 집 앞까지만 갔다 오면 돼요. 아무려면 인정 많은 호랑이가 오랜만에 만난 아우의 청을 거절할 리가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머슴은 옳다구나 하고 호랑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인 집 앞에 가서 호랑이한테 눈짓을 하니 호랑이가 이빨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자 주인 영감이 나와보고 혼비백산을 해서 여보게 그 호랑이 빨리 쫓아내게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머슴은 글쎄 나야 그러고 싶지만 이 호랑이가 밀린 사경을 당장 안 내놓으면 영감님네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니 난들 어쩌랍니까?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판국에 그까지 사경이 대수야. 주인이 발꿈치에 불이 일도록 달려가서 10년치 사경을 턱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왜 10년치나며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맘고생한 값도 달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참에 머슴은 제대로 사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호랑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5년치 사경을 더 내와서 머슴에게 주었습니다. 머슴은 그 사경 받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좋은 처자 만나서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덕에 이 머슴은 15년치 사경을 받았는데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뒤에 늠름한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가 호랑이가 되어 다 같이 지켜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절과부에게 장가들려다가 오히려 큰딸이 영감과 첫날 밤을 보낸 사연. 옛날 어떤 마을에 수절을 하며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수절이라고 하면 정조를 지키면서 사는 거였는데 같은 마을에 세력이 있는 이방이 호라비가 되어 이 과부를 보쌈을 해다가 마누라로 삼을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과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담한 영감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 영감을 찾으려 갔는데 집에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마침 물꼬를 보러 가면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는 대담한 영감을 발견하고 얼른 불러세워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온 영감에게 술상을 잘 차려주면서 먹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영감은 영문도 모르는 술이지만 어쨌든 받은 술이니 잘 먹었는데 영감이 술을 다 마시고 가려고 하니 과부는 영감에게 다음날 또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영감은 또 과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또 술상을 잘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니 영감은 과부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다가 괜히 물어봤다가 얻어먹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부와 영감이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과부가 영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영감이 역시 뭔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무슨 청이냐고 물으니 과부가 다음날 친정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서 가야 하는데 자기가 가고 나면 집이 빌 테니 집을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영감은 그까짓 일에 무슨 부탁까지 하느냐면서 잘 봐줄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기뻐하면서 자기가 집을 비운 동안 영감이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잔뜩 하여 벽장에 넣어 두었으니 마음대로 먹고 집을 잘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영감은 어차피 자기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챙겨 먹기가 힘드니 잘 됐다 생각하고 흔쾌히 잘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영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는 밤이 되면 가끔 도깨비가 많이 나와서 소란을 피우니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무슨 짓을 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원체 대담한지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과부에게 말하니 과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영감은 친정에 다녀온다는 과부를 보내고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벽장을 열어보았더니 벽장에 음식이 가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영감은 잘 얻어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되어 음식을 꺼내 먹고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이방이 그날 밤 사람들에게 과부를 보쌈해 오라고 시켜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과부의 집으로 들이닥쳐 대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영감은 과부에게 들은 대로 도깨비가 몰려왔구나 싶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과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담을 넘어서 방으로 들어왔고 이불을 걷어 제치며 얼른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도깨비가 그러는 줄 알고 이불을 꽉 감아진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이불에 돌돌 말아 이방의 집으로 데려와서 안방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장가드는 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음식과 술을 잔뜩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이방은 사람들을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쳐 과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이불을 꽉 감아쥐고 들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방은 아마도 과부가 첫날이라 부끄러워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두고 나가면서 큰딸을 들여보내 같이 자라고 하였습니다. 큰딸은 영문도 모른 채 자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영감은 자기 방으로 웬 큰 처녀가 들어와 눕기에 데리고 자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이방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자기 딸하고 웬 영감이 같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어찌 된 일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영감이 일어나 노인을 장가드리려면 대낮에 드려야지 밤중에 요란스럽게 해서 드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나무랐습니다. 이방은 과부에게 장가들려다가 졸지에 자기 딸만 영감에게 시집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부 될 뻔한 새색시를 노승의 성견지명으로 옛날에는 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사들이 뭔가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아미를 조금씩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들이 돌을 닦고 그랬는데 한 도사가 길을 걷다가 어떤 참 기와집을 잘 져가지고 풍경 달아놓고 잘 사는 집을 지나가는데 이 집에 애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게 거기서 보니까 빨래 다듬이 소리가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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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다듬이 소리가 이 지나가던 도사가 들어보니까 꼭 하나가 과부들 다듬이 소리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과부들 다듬이 소리가 나오는데 소낙비는 오고 해서 그 집을 들어가서 도사는 잠깐만 쉬었다 가도 되겠소? 라고 청하니까 대청마루에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얼른 들어오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방으로 들어왔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시켜 상을 봐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 도사십니까? 라고 물으니 도사는 뜬금없이 안채에서 다듬이 소리 나는 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우리 딸하고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라고 말하니 도사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미안하지만 한 명씩만 다듬이 소리를 좀 듣게 해주실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거 이상하다 하고 시아버지는 안채에 들어가 둘이서 맛 다듬이 하지 말고 너희들 한 명씩만 해봐라. 이렇게 말하니 딸부터 먼저 다듬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시아버지에게 이제 며느리 보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인제 새아기가 해보거라 라고 말하니 며느리 다듬이 소리에 과부될 상으로 다듬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더 내리고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시아버지에게 당신네 며느리는 요물이니까 이 집에다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남편 잡아먹어 과부가 될 상이니 지금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당장 안 내쫓으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당장 내쫓으시오. 라고 도사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아버지가 도사의 말을 무시했다가 자기 아들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며느리 보고 너는 당장 나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새아기가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가라고 소리치니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신랑에게 사랑받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느닷없는 땡중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러는지 시아버지가 호령호령하니까 며느리는 맨발로 그 빗속을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요물이어서 앞으로 큰 재난이 생긴다니까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여자가 뛰어가는데 신랑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 소나기가 오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다홍치마에다가 초록저고리 입은 새색시가 빗속을 울며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색시였던 것입니다. 신랑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뛰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신랑도 정신없이 토굴 밖으로 확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토굴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쫓아가지고는 자기 색시를 붙들고 웬일이냐? 연유가 뭐냐? 어째서 이렇게 맨발로 당신이 뛰어가느냐? 라고 놀라서 물으니 아버님이 나를 나가라고 해서요. 갑자기 요물이라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나는 지금 친정에 쫓겨가는 길이니 상관 마세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색시를 쳐다보며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라고 색시에게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그러니 색시가 사정을 말하는데 집에 이상한 중이 오더니 중하고 아버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날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난 친정에 가는 거고 당신하고 못 살 사람이니까 난 요괴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색시가 울면서 말하니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며 색시를 붙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집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끌고 들어와서는 남편이 도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대청마루에서 허허 하고 너털 웃음을 하니 시아버지는 도사가 왜 웃는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며느리 쫓아내기는 했었어도 안절부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비에 젖은 자기 색시를 끌고 들어와 서서 도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면서 생각해 보니 그때 색시가 거길 지나가지 않았으면 산사태로 인해 깔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사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도사들이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아미를 이렇게 알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부 관상 사주들 보면은 딱딱 알아맞히고 당신은 언제 죽으리라 그러면은 참말로 죽는 거였는데 그러나 아까 그 얘기 같이 묘하게 피해 나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이니까 피해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팔자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한 가닥 희망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귀인이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